1480원이 뉴 노멀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500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1500 가면 부동산 터진다 이런 썸네일로 막 100만 뷰씩 땡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마디 또 해줘야지 우리가 또. 제2의 IMF 온다. 그렇죠. 제2의 IMF 온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2의 IMF가 오면 부동산이 폭발한다 이런 뭐 터진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잖아요. 터지는 게 이제 밑으로 이제 꺼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참나는 이상해. 부동산 망해라 그러는데 부동산이 망할 정도면 뭐 기업에서는 다 잘리고 뭐 경제 위기 온 거잖아. 그렇지? 그럼 경제 위기 오면 부동산이 먼저 내릴까요? 주식이나 코인이 먼저 내릴까요? 주식부터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은 부동산만 내리는 게 아니고 경제가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잘릴 위협이 가 있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동산을 파는데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팔잖아요. 그죠? 돈이 급해. 그럼 집부터 팔지 않고 뭐부터 팔아? 주식 팔고 뭐 코인 팔고 내리고 있으니까 막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이제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도 주식하고 코인도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망해라 와 좋다 기분 좋다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지. 그렇다. 근데 환율이랑 이제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매크로가 있고 뭐 이렇게 매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입지가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쪽은 빼고 전체적인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매크로니까 매크로를 보면은 이제 금리, 유동성,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경기, 경제 성장률 뭐 이렇게 보통 4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금리하고 유동성이 영향을 많이 준다. 금리, 유동성 그 다음에 공급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죠. 보통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유동성은 이제 역의 상관관계에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금리하고 유동성은 비슷한 이야기고 결국에는 유동성하고 수급이 집값을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환율이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라는 매크로가 영향을 많이 주냐 안 주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환율이 금리나 유동성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보통 기준금리 이야기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집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으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죠. 또는 올라가던 게 속도가 느려지거나 뭐 정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게 환율하고 부동산의 관계인 거지.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 붕괴되고 무너졌다. 그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는 이야기인데 이걸 일반적인 경우로 이야기해서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지. 1년, 2년 지나면 회복이 돼가지고 원래대로 가던 길로 가는 거잖아. 요렇게 갈게 위기 오면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선을 이으면 원래 가던 길로 그대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 이렇게 붕괴된다? 그러니까 다 부동산 망한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지. 나라가 망했는데 부동산이 안 망하면 이상한 거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망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고환율 상태가 뉴노멀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환율하고 기준금리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환율하고 기준금리가 연결고리가 있고 기준금리는 유동성하고 우리 시장금리의 연결고리가 또 있는 거잖아.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다. 그냥 감정적이지 않고. 이제 감정에 휘둘리면 뭐 괜찮아요. 휘둘리는 만큼 돈이 쪼그라드는 거니까 뭐 그러면 되잖아요. 뭐 감정에 좀 휘둘리고 와 막 옳소 이러다가 뭐 집 안 사고 뭐 이렇게 이게 나라냐 옳소 이게 나라가 아니지 집 사면 안 되지 막 이러다가 남들은 40억 50억 가는데 막 내 집은 여전히 전셋집 5억 쪼그라들고 있고 주거 민주화 주거 민주화 내 나라 공공임대 막 이러고 살면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가지고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지? 현금 흐름은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다지만 현금 흐름 외에 자산이 축적되는 거는 소유를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우량한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 거 아니야? 자산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밑거름은 이제 현금 흐름 월급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거 특히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60세 넘어가면 회사 다니기도 싫고 일단 회사 다니기 싫어 힘도 없고 그리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끊어진단 말이지. 그때 돼서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쁜 거야. 뭐 안 하던 ETF가 어쩌고 미국이 어떻고 QQQ가 어떻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월세로 돌린다더니 그러고 막 갑자기 막 난리고 있고 막 원룸 사가지고 막 청소하고 있고 막 쓰레빠 신고 이러고 있는 거지. 집에 오르지 않고 정부세 나오고 폭탄 맞고 욕하고 막 이게 나라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선동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은 기준금리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기준금리는 금리나 유동성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창룡이 형은 머리가 복잡하고 월이형이잖아. 파월이형. 네. 월이형은 간단해.
월형은 그냥 걱정하는 게 별로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고용하고 물가를 보죠. 그래서 두 개 다 2%, 실업률을 보죠. 2%, 2% 이렇게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올리든가 내리든가 한단 말이야. 그또 개말년이야 이제. 그렇지, 개말년이지. 그리고 이제 말뚝박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 육군 참모총장보다 높은 개말년. 낙엽도 조심한다는. 개말년.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는. 맞으면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그런데 우리 이제 창녕이 형은 복잡하잖아. 복잡한데 이제 뭐 당연히 고용하고 물가도 보지, 우리나라에. 고용하고 물가도 보지만 이제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환율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값도 보는 거지. 정치적으로 집값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이게 이분이 정치인인가 한국은행 총재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집값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가계부채. 학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교육, 금융 안정. 엄청 고민할 게 많은 거지. 그 중에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뭐 1,200원이 1,300원이 되고 1,300원이 1,500원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자 보세요. 환율이라는 게 뭘까? 순간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달러하고 원화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줘야지 1달러를 주는겨? 이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1,200원만 주면 1달러를 줬는데 이제 1,500원을 줘야 1달러를 주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 돈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원화 자산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100만 원어치를 갖고 15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요걸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을 하려고 했더니 살 수 있는 게 가만히 앉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50%가 절하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1,000원 주면 샀는데 이제 1,500원을 줘야지 1달러 갖고 오니까 절하된 거죠. 그래서 자산이 깎이는 거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겠지. 외국인들 어머, 야 이거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뭐 자산이 한국 자산이 7% 깎이고 10% 깎이는 거 아니냐? 옛날에 누가 야당 대표일 때 그런 얘기 했잖아. 환율이 지금 7%가 올라가서 전 국민 재산이 7%가 까졌는데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냐? 라고 주장하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죠. 1,400원일 때. 그렇지, 1,400원인데 지금 1,500원인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경제 성장의 증거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선동이 되고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서 자기 자산을 지키고 하려면은 그런 거에 선동 안 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그 이야기는 빼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빠지니까 이제 원화 표시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삼성전자를 팔고 이걸 엔비디아로 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 뭐가 들어와요? 원화가 들어와요. 한국 돈이 들어와요. 그 한국 돈을 뭘로 바꿔요? 외국으로 달러로 바꾸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매수 수요는 늘어나는데 매수 수요 늘어나고 원화에 대한 매도 수요가 늘어나잖아. 원화는 매도, 달러는 매수되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야 이제 1,500원 안 주면 1달러 못 주겠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건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때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아니야? 엔비디아니 외국 걸 사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환전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30조인가 150조인가가 이미 이제 외국 미국 미장에 투자가 되고 있다.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달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순간적인 수요가 아니고 이런 식이 계속되면서 장기적인 수요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면 네.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갖고 왔는데 대통령의 말이 정신 차려야 되는 말이 일 수도 있는 거죠. 보면 이게 인베스팅이라는 데서 갖고 온 건데 2013년부터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자, 이게 보면 큰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단기적인 수요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해서 달러를 바꿨어요. 그러면 순간 튀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건데, 보시면 2013년부터 21년은 자세히 보시면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달러 가치가. 근데 2021년부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태 코로나 때 돈을 푼 건 우리나라만 푼 것도 아닌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서서히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 연기금이 이제 기금 규모가 늘어나잖아요. 연기금의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 규모 중에 일부 딱
정해진 룰만큼 또 외국 자산에다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0조일 때 10%하고 500조일 때 10%는 사이즈가 완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금에서도 외국으로 돈을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수요도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금리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한국에다가 예금을 하면 2.5%고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다가 예금을 하면 3.5%네? 그럼 한국이 좋아? 아니? 아닌데? 그치? 그러면 바꿔가지고 달러로 바꿔놔야지. 차라리 그냥 달러 예금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금리가 거꾸로 된 지도 꽤 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이 한국이 장기적으로 별로겠는데 이거. 우리 도란프 형이 있잖아. 도란프 형. 야 관세 때린다. 얼마나요? 겁나게 많이 때릴 거야. 너 죽을 만큼 때릴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면 관세를 안 받을게. 고민을 하는 거지. 미국으로 공장을 들고 옮길까? 당장은 돈이 많이 들지만. 근데 저기 가서 공장을 들고 옮기면 관세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네. 그리고 어차피 국장 비중을 좀 늘려줘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도란프한테 이제 잘한 협상을 갖고 관세 협상을 잘하고 와가지고 기업들한테 이제 매년 20조 이상씩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잘하고 왔죠? 왔죠? 예. 와, 잘했다. 이러고 왔죠? 예, 그래 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들도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달러로 수입을 해왔는데, 이거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돈 나눠주고 투자하고 국내에 투자할 게 아니라, 월급 주고 협력업체도 돈 나눠주고 난 다음에 달러를 챙겨놔. 바꾸면 안 돼. 왜? 지금 이제 1,400원인데 나중에 1,500원, 2,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20억 달러씩 보내야 되는데, 그치? 달러를 풀 이유가 없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 와중에 또 돈을 있잖아. 또 원화 표시 자산을 찍어서 뿌리고 있잖아. 신나게 뿌리고 있죠. 주머니 벌려봐. 15만 원. 이쪽도 벌려봐. 20만 원. 소상공인이야? 50만 원. 이렇게. 상생 페이백. 이게 해. 이렇게. 몰라? 호텔 경제학? 청년이야? 더. 청년이야? 좋아. 20만 원 적금해서 20만 원 더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뿌렸는데, 이제, 이게 말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월 이제 40조씩 뿌리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거잖아요. 연 40조씩. 금리가 안 내렸는데. 그 얘기 뭐야? 돈을 막 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감이 안 오잖아. 월 40조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때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월 평균 20조를 풀었다 이런 거죠. 돈잔치 하는 거지. 돈잔치.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이제 문재인 때보다 평균 2배 이상의 돈을 풀었으니 단기간에 급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에브리싱 랠리 이러는데 국장 빼고 다 오르는 거죠. 부동산도 오르고 싹 다 오르는 거죠. 아니 국장도 괜찮았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러면서 가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장이 얘들아, 이렇게 가면 그냥 국장 하라 그러지. 근데 이렇게 가니까, 올랐다 막 사면 털어버리고, 털어버리니까, 이렇게 가니까 영혼이 다 털려가지고 온 거잖아. 아파트는 안 이러잖아. 쭉 가잖아. 그래서 멘탈 약한 사람은 아파트부터 하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식 자신 없으면 그냥 아파트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올려주면 되잖아요. 네.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원화 표시자산 갖고 있어도 금리를 많이 쳐주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돈 빠져나가는 게 속도가 줄어들 거고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원달러 한 줄 방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거 잘못하다가 달러를 계속 원화 자산을 팔다가는 2억으로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 좀 드니까 좀 주춤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압력이 높아지는 거겠지. 근데 생각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요? 물가가 막 잡혔어요? 40조, 주머니 벌려봐, 15만원. 이쪽도 벌려봐, 30만원. 이러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가 2%가 넘어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를 좀 낮추고 싶은데 환율 때문에 못 낮추는 거지.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를 못 내리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막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사실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도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나 이렇게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는 내려가요, 그러면? 올라가죠. 그렇죠. 국가가 제일 신용등급이 높은데 국가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데는 더 비싸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대출할 때 뭘로 대출해? 채권 발행해갖고 은행채 해갖고 고정금리 대출해 주잖아. 고정금리 비율이 지금 7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고정금리 비율이 많이 높아졌잖아.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은행채 5년물 AAA 무보증 그걸 발행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발행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떻게?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 네.
그래서 이게 환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그 기제가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연결돼가 어떤 경로로 오냐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로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상승 속도가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상승폭이 낮아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야, 환율 1,500 되면 부동산 터져. 와, 조회수 빨자. 막 이런 거에 손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합리적이지. 그래서 이제 환율이 진짜 막 1,800원 막 가고 시스템 위기라든지 구조적인 위기가 왔어. 경제 위기가 왔어. 그러면 부동산이 제일 마지막에 망하고 다른 것들이 제일 먼저 망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면은 대출 금리가 상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진 않다.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매크로로 봤을 때 수급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있는데 사실 그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유동성이더라. 유동성이고 이게 내가 좀 자료 갖고 온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집값이 왜 올라요?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올라요?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맨날 내린다는 애들 있고 맨날 오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면 집값이 폭락해요. 매물이 늘어났으니까 집값이 떡락해요. 막 그럼 그 PIR이 높아서 나라가 망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두 분류로 바뀌었지. 그냥 정치로 이게 나라냐 정치로 가든가. 주식으로 가든가. 아예 주식으로 튀든가. 네. 아몰라 주식으로 튀든가. 몰라. 그러든가. 아니면, 지금도 축구 창창 집값 내린다. 뭐 때문에 내린다. 뭐, 이렇게 10억 아파트 5억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조회수 빨고 있던가. 아니면, 슬쩍, 내가 언제 그랬어. 나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집이 괜찮은 것 같아. 막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지. 그렇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지. 떨어진다고 안 했지. 확률이 95%라고 그랬지. 내가 떨어진다고는 안 했잖아. 그래서 살짝 전환하는 느낌이 있다가, 12로 대충 나니까 거 봐라 떨어진다고 했지 않냐 또 이랬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영상을 한 1년치는 봐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검증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 영상만 보면은 거의 90%는 필터링이 돼요. 집값을 그러면 이런 거를 밥만 먹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게 이제 집값과 경기 결정 요인이라는 거예요. 결정 요인. 그러니까 뭔가 그 보고서를 쓰고 애널리스트들이 뭐 쓰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택산업연구원. 물론 주택산업연구원도 그 건설사들이 지분을 댄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연구원이잖아.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애널리스트는 뭐야? 주식을 하세요.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부동산은 폭망하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논리가 그래. 부동산 개거품입니다. 그치.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금융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으로 부동산 이야기하면 다 내린다는 이야기가 다 그거야. 왜냐면 주식의 툴로 부동산을 분석하거든요. 그렇지. 다 안 되는 거지. 지난 20년간 주택 가격은 유동성, 주택 수급, 금리, 경기 순으로 영향을 받았음. 아, 심플하다 진짜. 심플하지? 깔끔하네. 이런 걸 결정 요인이라고 해요. 가격은 뭘로 결정됐냐? 매크로만 본 거예요. 매크로만. 그러니까 보세요. 유동성 보이시나요? 유동성하고 금리는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유동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유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하지만 길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니까 유동성 돈의 양은 0.5 이상으로 항상 높더라. 주택 수급은 0.38에 0.4. 이 정도더라. 이거 남색은 전국이고 오렌지색이 서울이죠. 수도권. 그 얘기는 지방이 조금 더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이 유동성하고 수급은 비슷한데 이 금리가 문제라는 거죠. 확 들어옵니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예요. 코픽스 금리.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리는 보시면 수도권에는 0.5. 그러니까 요게 유동성하고 거의 유동성보다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주죠. 하지만 음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전국을 보면 마이너스 0.35. 이 전국이라는 데는 수도권이 녹아 있을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보면은 지방은 생각보다 금리 영향이 적다. 적다는 얘기네. 그치.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수도권은 왜 금리 영향이 크냐? 집이 비싸니까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이 많고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은 대출에 대한 태도가 금리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지. 맞습니다. 대출에 대한 태도가 금리가 높아지면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수도권은 소득권 집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조이고 스트레스 DSR을 해갖고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야. 정부에서도. 모르진 않아. 잡히진 않지.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2005년부터 이게 뭐냐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고 요거는 2015년부터 2024년 최근이죠. 보시면 주택 수급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커졌죠.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경기도 어려운데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경기가 이제 뭐 성장률이 하한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네. 그치, 이제 경제 성장이 꼬라박고 있는데 일본 따라가는데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인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거품이야. 설명이 안 되잖아. 안 되네. 0.17밖에 안 되네. 그치.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빠서 경기가 나쁜데 왜 집값이 비싸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모르는 소리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당장은 내가 듣기에는 맞는 것 같거든. 야, 경기도 안 좋고 돈도. 뭐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양극화라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돼. 적게 늘어나는 대신에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만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지. 자, 그래서 유동성의 효과는 더 커졌다. 쑥 커졌다. 그리고 금리의 효과도 쑥 커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쌌으니까 가계 현금으로도 집을 많이 샀는데 또는 갭 투자를 많이 했겠지. 갭 투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갭 투자하면은 내가 뭐 돈 따로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2014년까지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없었어요. 요때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이 폭발하는 시기였거든. 가계대출에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담보. 그때 한번 보여주셨잖아. 그래.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주택담보대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결국에는 뭐냐면 요때 금리의 영향이 훨씬 커졌지. 그치? 옛날 같았으면 캡 투자를 하니까 대출을 많이 안 받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에는 많이 바뀌었다. 세상이 어떻게? 체질이 완전히. 수급에도 수급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유동성에도 영향을 받고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더라. 경제 성장률은 별로더라. 그치? 경제 성장률은 경제는 계속 꼬라지고 있는데 영으로 수렴해가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돈이 많아지고 집을 안 지어서 그렇다. 결론. 깔끔하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다. 그치? 이게 금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 같이 서서 이렇게 맞추면서 저점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 맞춰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금리가 반대로 내려가니까 유동성도 많아지고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많이 안 지으면 집값이 오르고 유동성이 풀리면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망고쌤이 하는 이야기, 계속 하는 이야기 뭐예요?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 유동성과 수급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안 풀겠냐고. 0.6입니다. 0.62. 지방 선거 지금 어떡할 거냐고 지금. 지자체장들 재선하려고 통제가 되겠냐고 지금 내년에. 그렇죠.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무슨 뭐 지방시들은 뭐 이렇게 뭐 이사 오면 얼마 주고 애 낳으면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군인한테 얼마 주고 이러고 있던데. 맞아. 어디 뭐 기본소득 같은 거 막 주고. 기본소득 15만 원 막 6개월간 지급하고 막. 되겠냐고 그게. 맞아요. 그 돈 누가 내는 거야? 그 재정 자립률이 30%도 안 되고 이런 데도 많아. 그러니까요. 그 내 돈으로 낸 거지. 좋겠다. 그지? 그 교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부금. 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재정 자립도라는 게 뭐냐면 지방세 걷어가지고 그 재정 100만 원인데 뭐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를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가지고 해주고 그것도 못하면 지방 재발행해갖고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돈 찍어서 지금 사람들 나눠주고 있는 거지, 지방도. 그러니 그 돈이 다 어디가 또 결국에는. 흘러 어디로 가요. 대한민국에 비가 오면 남한의 물 반 이상이 흘러 어디로 가요. 다 모이면 어디로 갈까요, 그게? 한강으로 가죠, 한강. 그렇죠. 그래서 한이 무슨 뜻이야? 순 우리말이에요. 베리빅이란 뜻이에요. 베리빅. 그러니까 한강의 뜻은 원래 뭐냐면 와, 겁나 큰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한강, 북한강, 충주하고 소양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부 다 그 서울로 오듯이 한밭. 그치. 한밭은 대전, 큰 대자, 밭전자. 대전. 그러니까 한이 그런 뜻이에요. very big star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클테하고 비슷한 거죠. 큰 대가 아니고 클테. 겁나! 알겠어? 돈도 어디로 와? 그렇게 다 흘러서 어디로 와요? 왜?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사니까. 그래서 한강변으로 오듯이 돈도 흘러서 한강변으로 다 오는 거지. 어디를 사라고? 한강변을 사라고. 경기가 어려운데 집값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소리는 모르는 소리다. 돈이? 멍소리다. 이런 거죠. 명소리가 아니고 멍소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국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민심이 흉흉해지잖아. 그래서 막 연예인 뭐 사건 뭐 터뜨려도 이게 안 줄어들잖아. 이제 휘둘리지 않아. 휘둘리지 않아. 그러니까 막 똑바로 막 로블록스 만들어가지고 막 노래도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 초등학생들이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연예인으로 안 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타겟을 잡아야죠. 타겟을 정조준을 해야죠. 이렇게
그 집값이 오르는 게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집을 사서 그런 거다라 처음에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누굴 처음에 다주택자를 줬죠.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강남 다주택자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그리고 다주택자를 주셨어요. 다주택자를 조지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다주택자를 조졌는데 집이 계속 오르네. 그래서 뭘 조져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을 조졌어요. 그 법인을 조져도 집값이 계속 오르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뭘 이야기죠? 금리 때문이다. 돈은 자기들이 풀어놓고 금리 때문이다. 금리 탓을 했어요. 거시경제 탓을 했어요. 그래도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공급한다면서 했는데 공급은 당장 효과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정권이 멸망했죠. 그 날아간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런 절차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환율 탓을 무슨 탓으로 처음에 돌렸죠? 서학개미가 잘못해서 그렇다. 너무 많이 사서. 너무 미국 주식을 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서학개미 탓을 했죠.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분들이 만든 용어가 뭐예요? 국장 탈출은 시간순이다. 국장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너무 배신을 많이 받아갖고 그 상처가 마음속에 뭐가 진다 그러냐? 응어리가 져가지고 참다 외국으로 가서 샀는데 폭발한 거지. 야, 여기 이렇게 신천지가 있었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를 왜 내 지금 이해했구나. 여기가 돈복사하는 판이구나. 돈복사 판이구나. 그런 거지. 강남 살아. 그러다 강남 그러다 강남 사니까 와, 신세계네. 내가 아는 형이 있어. 주식을 정말 잘하는 형이 있어. 주식을 정말 잘하는 게 한 5, 6년 전이었을 거야. 5, 6년 전에. 주식을 정말 잘하는 애. 돈을 너무 많이 모았어. 근데 이 형은 부동산을 너무 싫어해. 쓰레기다 이거지. 그걸 왜 깔고 앉아 있냐. 주식 이렇게 쉬운데.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 형이 한숨을 쉬면서 야, 부동산이 끝물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왜? 형 왜? 와이프가 집을 사재. 우리 와이프가 사자는 거 보니까 부동산이 끝물인가 봐. 막 이런 거. 근데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를 어떻게 얘기해? 며칠 있다 왔어. 왜요? 집 샀다. 어디요? 내가 꼭지 그 문 닫고 들어가는 것 같다. 고점 찍은 것 같다. 5, 6년 전에. 어디 샀는데? 아크로 리버 파크라고 들어봤냐? 내가 26억 주고 샀는데 지금 문 닫고 들어가는 것 같다. 그 형이 신세 한 달을 크게 했단 말이야. 지금 얼마야? 입히면서 지금 얼마야? 60억. 그래서 그 형도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와. 야,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거다. 강남을 사보니까 야, 돈복사네. 아니, 이거 내리지도 않아. 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집 살 때는 와이프 말을 들으라구나. 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구나. 그 얘기 너무 느끼는 거야.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할 건 하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고 코인 하면, 집을 사는구나, 강남에다가. 이게 느낀 거지. 똑같은 거지. 국장에서 딸고 달아가지고, 이제 미장으로 넘어가니까, 야, 돈 복사 제대로 온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점 팔아서 대치동 살게요. 강남 용산 등으로 주식 판 돈 7,900 갔다. 가고 있는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 결국엔 어디로 가겠어? 국장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코스피 5,000원을 띄우는 이유는 잠깐은 그게 자기들이 돈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만 결국 그 돈이 어디 가겠냐고 다 얘기했잖아. 결국 그 돈이 어디 간다고? 다 아파트로 간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 저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 오늘 뭐 신고가. 그러니까 대치동 아니고 이제 반프로 가겠지. 와. 진짜. 하이닉스 지금 몇 배 올랐냐? 하이닉스. 그러니까 대치동, 그 하이닉스, 그렇지. 대치동 살 사람들은 이제 반프로 가겠지. 와,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가장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돈이 적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을 키핑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키핑. 이거를 돈이 많아지면 지키는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잘 나오는 거 알고 이렇게 다른 거 하면 수익률 잘 나오는 거 알고 주식하면 잘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 알지만 그냥 채권이나 아니면은 그 예금으로 넣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딱히 뭐 할 거 모르고 없고 모험 안 하려 그러는 거죠. 엄청 대여본 거지. 국장을 믿고 했다가 막 대여보거나 막 이런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주식은 언제 박살날지 몰라.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오르겠죠. 20만 원 가겠죠. 20만 원 가는데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5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일관되게 쭉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가죠. 그렇죠. 절대. 와, 55만 원인데 7만 원 됐다. 그러면 얘들 좀 털어줘야 되겠네. 야, 48,000원. 48,000원까지 쭉 털어. 울면서 잘못했어요. 환불 안 되나요? 이러고 있고. 장가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48,000원에서 2,500원 팔아. 5만 원에 팔아. 그러면 또 이제 10만 원까지 올려. 그러면 10만 원 되면 또 사. 와, 진짜 나 이번에 결혼했을 거 아니야. 이제 결혼했으니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애기 이제 우리 애기를 위해서 이제 계좌를 만들어 줬다면서 10만 원에 샀는데 다시 털어. 털어. 안 되겠네 얘들. 6만 5천 원까지 안 내려봐. 그래서 또 올려서 잘못했네. 애들은 무슨 애야. 지금 내가 목구멍이 보도청인데 나부터 살아야지. 이러면서 또 계좌 뜨고 나면 또 이제 15만 원 쭉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 학원비 번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절대 안 간다는 거죠. 추세 추종이 쉽지 않다는 거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기업의 이익을 보고 삼성전자를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 좋고 팔란티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잖아.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아니 AI가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죠. 구글, 알파벳.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혼자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 분명히 경쟁자가 생기는 거지. 이게 자본의 원리죠. 네. 돈이 되는 곳에서는 자본하고 인재들이 모이죠. 자본하고 지식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막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게 나오고 좀 더 좋은 게 나오죠. 그 이야기 뭐냐면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싼 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시장은 커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승자가 절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HBM 칩은 누구가 써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쓰죠. 그래서 AI가 이제 GPU 기본에서 TPU로 넘어갔다고 쳐봐요. 구글의 TPU 패권을 잡았어요. 그렇지. 학습에서 사고로 넘어갔다고 해봅시다. 패권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엔비디아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뭐 TPU를 하더라도 칩은 어디 거 써요? 삼성 거 쓰고 SK 하이닉스 거 쓰겠죠.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쪽이 시장이 계속 커질수록 그 시장을 받치고 있는 인프라 기업들은 매출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근데 여기는 독점이잖아, 또 거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길게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또는 옛날에 한 2만 원 주고 샀으니까 지금 뭐 10만 원 갖다 5만 원 떨어져도 그래도 뭐 한 3배 정도 되니까 안 팔고 오르겠지 뭐. 가만히 두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이 커질 거고 이익이 점점 커질 거니까 그 이익의 순이익이 자산에 이제 다시 더해지고 배당하고 남은 돈이 유보가 되면서 PBR, 그러니까 자산이 점점 커지겠네. 자산이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주가도 결국에는 출렁출렁하지만 자산에 비례해가지고 점점 평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출렁출렁하는 거죠. 다 그렇게 믿으면 아무도 안 팔죠. 쭉 강남 아파트처럼 아무도 안 팔아. 아무도 안 팔아. 쭉. 근데 진짜 똑같은 삼성전자를 사는데도 다 각기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지. 단타 쳐가지고 5만 6천 원에 사가지고 5만 8천 원에 팔아야지. 맞아. 전문가가 왜 문자 보여준다고 했는데 문자가 안 오지? 이 새끼 다 팔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지. 50만 안 냈는데 아씨 전문가 아니고 전문가였나 보다. 나 오늘 3% 먹었네? 그래. 3% 먹었네. 그래서 내일은 좀 크게 한번 해볼까. 100만 원 3% 먹으니까 3만 원밖에 안 되네. 주담대라는 게 있다던데 3배까지 된다던데. 그걸로 한번 해고 300만 원으로 해서 3%면 9만 원이잖아. 한번 해볼까? 딱 했는데 떨어져 3%. 전화가 와. 메꾸라고? 전화가 와. 고객님. 예. 바쁜데요? 꼭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거 입금 안 하시면, 몇시까지 입금 안 하시면 이게 반대매매 돼요. 반대매매. 계좌 깡통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출렁출렁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이 커질수록 안정성,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는 수익성도 좋고 안정성도 있으니까 자산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전한 자산이고 좋은 자산이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우물 속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동그랗게 보이죠. 창문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창문 너머로 세상을 보면 네모나게 보이죠. 네. 근데 세상은 동그랗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프레임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재명이든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됐든 정원호가 됐든 그렇지. 어찌 됐든 그치. 좀 먹을 수 있는 내 입장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가 들어가 버리니까 강남이 꼭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 그지? 아크로 리버파크 못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만의 강남을 찾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개념이 있는 거잖아. 나만의 강남이라는 거는 강남 좋은 거 알지만 강남 살 돈이 안 되면 강남 말고 어디를 사야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강남 아파트가 비싸다 이런 얘기 다 닥치고 이것부터 해야 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부터 계산을 한번 해봐야죠. 얼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DSR 계산기하고 DSR이라 한번 두드려 봐야 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은 LTV 40%가 기본이잖아요. 40%. 그러니까 그게 15억까지 40%가 기본이니까 잘 보시면 15억 원 6억이 대출이 되고요. 네. 그 밑으로 10억이면 4억 대출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6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DSR이 안 되면 LTV만큼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거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랑 돈을 가지고 지역을 먼저 선정하는 게 맞지.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서 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큰 흐름은 매크로가 다 올리는 거야. 유동성하고 수급이 큰 흐름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건데 수도권을 놓고 보면은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은 어차피 물량이 없으니까 아까 유동성하고 수급이라고 했는데 수급은 이제 물량이 없는 게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내 돈으로 초과 수익을 낼라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유동성도 똑같고 수급도 비슷하게 서울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돌아가던 상황이니까 그럼 그 지역 안에서 뭐가 내 돈을 넣었을 때 제일 많이 오를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막 이런 직주 건접을 해라 뭐 학군을 해라 이런 이야기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돌려보면 지역마다 다 다른데 지역마다 다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학군 가까우면 집값이 막 오르는 데가 있고 학군지 근처인데 집값이 하나 안 오르는 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지역을 떠나서 신축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신축을 사면 됩니다. 역세권보다 신축이 더 그렇죠. 신축이 영이 더 많아요. 학세권이나 역세권보다 신축이 영이 훨씬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사시면 돼요. 신축. 자, 그러면 신축을 사면 되는데 신축을 못 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신축하고 다른 거 모든 걸 다 떠나서 있잖아요. 제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뭐냐면 신축이면 비싸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으면 비싸요. 한강뷰가 보이면 비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원이 가까우면 비싸요. 역세권이면 비싸요. 이런 거잖아. 근데 영향이 다 다른 거잖아. 근데 서울 시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그 모든 것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느 지역에 있냐? 이거예요. 뭔 소리냐? 지하철역에 붙어 있고 학원 거리도 가까운데 똑같은데 어디는 40억 하는 아파트가 있고 연식 20년짜리가 어디는 4억 하는 데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야. 학원도 똑같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다 똑같은데 학원도 가기 좋고 지하철역도 가까운데 다 똑같은데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지. 그냥 거기는 동네 이름 이야기하면 고르니까 거기는 그쪽이라 싼 거고요. 여기는 강남이라 비싼 거예요. 강남에 있으면 똑같은 20년 차 아파트도 다른 동네 20년 차보다 몇십 배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강남은 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느냐,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고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제가 20몇 년 했잖아요. 20몇 년 했는데 20몇 년 동안 피부로 느낀 거를 데이터로 돌려보고 있잖아. 대학원 가고 하는 게 대학원을 들어간 이유가 그거야. 다른 사람들은 인맥사오로 오고 이렇게 졸업장 따로 온 거 같던데 나는 그걸 배우려고 한 거야. 분석하는 법을. 돌리는 거. 그렇지. 그것도 이렇게 잘 알겠지만 수학적으로 선형으로 분석하잖아. 이렇게. 관계가 있다. 아까 그것도 선형으로 분석한 거잖아.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세상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세상은 선형이 아니잖아.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점들이 막 찍혀 있는데 그 모든 점들 중에 점들에서 제일 가까운 선을 하나 그리는 거지. 이 평균을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편차가 되게 큰 거지. 지역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은 선형이야, 선형.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머신러닝 기법으로 돌리면 이 선형이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연식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선형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곡선이 나옵니다. 이게 머신러닝을 돌리면 얘가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연식이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 이건 확실히 맞죠.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상급지에 신축을 못 사면 그보다 하급지에 신축을 사거나 또는 상급지에 구축을 사면 되는 거죠. 같은 가격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거잖아요. 하급지에 신축을 사야 돼요. 상급지에 구축을 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신축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축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어요. 입지 높은 곳에. 왜냐하면 이제 내가 길게 보면
우리 실거주 위주니까 2년마다 갈아탈 거라 그러면 그때그때 핫한 걸 사면 되는데 이게 많이 오르고 있는 하급지 신축을 사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이게 한번 들어가면 애기들 키우면서 10년 이상 살 수도 있는 사람 살 수도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급지의 구축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얘가 상급지의 신축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가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제일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격은 연식 때문에 이제 연식이 높아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서울은 22년 차가 지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평균이야. 자, 뭔 소리냐면 재건축이 될 것 같은 아파트는 22년 차가 지나면 바닥을 찍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만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은 아파트는 22년 차가 지나고 연식이 더 돼도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는 놈이 있고 이렇게 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하급지의 신축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급지의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가 훨씬 수익률이 더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왜? 10년 뒤면 얘는 구축이고 얘는 10년 뒤면 상급지의 신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야? 송파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면 또 데이터를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22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 중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아파트랑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용적률이 210% 미만인 거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210%가 임계점이야. 210%에서 230% 사이 기준으로 해서 210%에서 230%를 넘어가면 가격이 그때부터 안 오르고 계속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게 계속 간다는 거야. 용적률 꽉 찼다는 얘기네. 그치. 재건축할 수가 없잖아. 재건축을 좀 이해해보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보통 300%까지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30%잖아요. 그러면 70% 남았잖아요. 70%. 그러면 룸이 70% 남았구나. 그러면 70%를 일반 분양에서 거기 들어오는 돈으로 우리 분담금을 까나가는 거지. 메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담금이 이제 보통 6억, 7억 하다가 2억, 3억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알면 상당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왜? 내놔라! 공공임대. 그치? 250% 이상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300%까지 250에서 300% 올려주는 구간은 반드시 50%를 공공임대로 넣어야 됩니다. 반띵. 그러니까 25%밖에 안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230이야. 그러면 250까지 20%에다가 25%를 더한 45%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250까지 올려줄 때도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230이 넘어가면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해도 돈이 많이 안 들어오겠지. 생각보다 잘려나가는 게 많다는 거죠. 반 정도 잘려나가 버린다는 거야. 230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나마 좀 비싼 데는 230 넘어도 되긴 되는데 210에서 230을 넘어서는 순간 가격이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게 가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집값은 어떻게 되냐. 현재 이용 용도와 미래의 이용 용도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지금 좋아 집이? 깔끔해? 와, 커뮤니티도 있어? 뭐 신축이야? 비싸.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지금 와 썩었어. 완전 구축이야. 와 물이 줄줄 새. 막 맨날 녹물 나와. 위층 뛰면 막 애가 사뿐히 걸어도 막 쿵쾅쿵쿵 막 이래. 그러면 그런데 가격이 왜 비싸?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용 용도, 이용의 효용이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재 이용 용도에다 추가로 이거 나중에 재건축 될 거잖아. 신축이 될 거잖아. 그런 기대까지 합쳐져가지고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구축은 현재의 이용에 대한 효용이 적잖아.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나 이러니까 오늘 되게 유식해 보이네. 동네 되게 맨날 길바닥만 돌아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나 보지. 그치 이렇게 이용 용도에 대한 효용이 떨어지잖아. 떨어지는데 앞으로도 이용 용도 이렇게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못 오르는 거지. 근데 이거 재건축돼요. 뭐 조합 설립됐어요. 막 이렇게 막 동의서 잘 거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급지에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210에서 230 이하인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 하급지에 신축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당장 좋으니까 여기가 선택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잘 털고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당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추구도 구축에 못 살겠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니면 자산 형성은 내려놨다? 조금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애들 키우다 보면 좋은 세상 오겠죠.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게 큰 축이다. 나머지는 또 그런 거 있어. 나머지는 이렇게 주차 대수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어쩌네, 이렇게 나머지 많잖아. 그죠? 네, 네. 그리고 세대수 있죠. 세대수. 이렇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 2,000세대 이상 돼야 되고, 나홀로 아파트는 사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그러면 5,000세대면 2,000세대보다 가격이 더 비싸야 되잖아. 그치? 안 그렇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보면은 제가 돌려본 바로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세대수가 커지면 갑자기 확 올라가고 700에서 1000세대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단지라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1000세대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700에서 1000세대가 넘어가면 대단지로 쳐주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지가 엄청 크면 거래량은 많겠지. 거래량은.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거래량이 많아도 그러면 나랑 경쟁하는 물건도 많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00에서 1000세대 거기서부터 그게 임계점이야. 거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단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가격 큰 차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그럼 나홀로 아파트는 왜 안 되냐? 200세대까지는요 거의 가격이 싸요. 근데 300세대부터 쭉 이렇게 700세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도 많이 못 따라가는데 이게 거래까지 잘 안 되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진짜 비쌀 때 용기 있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오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저층이나 나홀로는 진짜 분위기 좋을 때 진짜 잘 팔릴 때 그때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야. 300에서 700세대 가는 동안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최소한 500세대 이상 되는 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신축의 기준은 이거 데이터 신축의 기준은 몇 년 정도까지? 그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지역마다 좀 달라. 일반론으로 하기 좀 그래. 그러니까 그게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좀 찾아보면은 네.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고가 아파트는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가? 그러면 중저가 아파트랑 가격 결정 요인이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들의 이제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 가격의 특징을 연구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걸 읽어보면은 고가 아파트는 조금 다르더라. 그 교통이나 학구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 영향을 많이 안 주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교통이나 학구는 좋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지. 걔네들끼리는 똑같으니까. 예, 그런 거지. 그래서 대신에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한강에서 얼마나 가깝느냐, 한강뷰가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한강변에서 500m 안에 있냐 뒤에 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1억 이상이면서 백화점이 가깝고 비싼 백화점이 가깝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500m 안에 있는 그 한강뷰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데가 가격이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하시죠. 저기 강서구에 가도 한강뷰 잘 나오거든요. 염창동, 과양동 끝내줘요? 근데 거기 왜 안 오를까요? 거기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역이 중요하다고. 1억 이상인 것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 중요하다. 그게 그 한강뷰가 강남에 있었다면 얼마짜리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어디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상급지에 재건축 될 만한 구축이냐, 하급지에 신축이냐, 이게 선택할 때 좋은 기준이 될 거다, 이 연구는. 제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007님 두말 안 한다. 24년 가을에 망고쌤한테 댓글로 질문하고 아파트 샀다. 와, 어디서 샀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샀다고 하십니다. 자랑 좀 해야 돼. 자랑할 시간은 아닌가 봐. 자랑 타임 한번 해주세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멤버스라고 있잖아. 망고쌤 멤버스. 네, 멤버스 연말 모임을 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많지는 않아. 한 100명 조금 넘는데. 네. 하면 이제 한 40명 정도씩 보통 와. 그 참석률이 되게 좋은 거지. 매달 하는데.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왔어. 예, 그래서 이제 연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한번 해야 되잖아. 정산. 정산에 돌면서 얼마나 올랐나? 그렇지, 돌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 아. 내 말 듣고 집 산 사람들 물어봤거든.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게 내가 잘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역시나 이게 그 이야기 했잖아. 2023년에 안 사면 2024년에 2024년에 안 사면 그러니까 올해 안 사면 내년에 후회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잖아. 그리고 주춤하니까 더 그러는 거지. 기다렸다 살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우리 이 게임을 몇 번을 해봤어 벌써. 그치? 그러면 지금 뭐 수급은 절망적으로 내려가는 다음에 내년부터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리고 돈을 계속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겠나 막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대치동 사신 분은 2024년에 사신 분은 재건축이? 대치동 미도 아파트 내가 추천해줬거든. 그때
한 25억 정도 올랐고 25억? 25억이 하는데 거의 50억 가까이 갔으니까 25억 올랐고 1년 6개월 만에. 와 진짜 파워풀하다 재건축. 그치. 그분은 그때 그 집이 안 팔리다 그래서 카라타시라고 했는데 그 안 팔리는 집을 나는 팔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 근데 바로 팔고 오시더니 바로 사시더라고. 실행력. 어디에서 미도로 오신 거예요? 서초동인데 서초동 과천 가는 서초동 있잖아요. 과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는데 환경 되게 좋은 데 있잖아요. 자연과 사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넘어오신 거죠. 그렇고 25억? 처음에는 현타가 왔지. 신축 있다가 막 오는데 막 지하주차장도 없고 다 부서져 있고 막. 현타가 막 왔는데 인테리어 끝내주게 해놓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사시더라고. 25억? 25억 정도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군데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노후 계획 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2024년에 노후 계획 도시. 분당. 그때는 9억 이하가 많았으니까 9억 이하 뭐 이렇게 샀는데 뭐 수지에 사시던 분들 오늘 왔을 거야 아마. 수지에 사시던 분 수지인데 수지도 있잖아. 수지도 그 수지구청역 쪽이 있고 죽전 쪽이 있어. 죽전 쪽은 2000년대 초반에는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수지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잖아. 판교 생기면서. 거기 죽전에 사시던 분인데 영끌에 땡볕 내가지고 이제 어쨌든 9억 이하라 해갖고 이제 와서 인테리어 해갖고 이제 애기 하나랑 살고 있는데 9억 이하였잖아. 8억 얼마에 샀을 거야 중반에. 어디를요? 분당 푸른 마을이라고. 물론 선도지구는 지정 안 됐죠. 그래서 내가 선도지구 지정 안 돼도 된다. 오른다. 했는데 지금 한 3억, 4억 정도 오른 것 같아. 자기 돈은 2, 3억밖에 안 들어갔어. 아직 2년도 안 됐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돈 맛을 보니까 계속 이제 그 팔고 또 어디 갈까 팔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만 산 게 아니고 산 사람이 한 3명, 4명 더 있어. 100명 중에 3명, 4명 더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어지간히 더 많이 올랐고 돈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재개발을 이야기했지. 입주하고 있는 관리처분 인간하고 이주 직전인데도 안 오른 곳들이 많았거든 그때는. 근데 비규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살 수 있었고 뭐 자유로웠잖아요. 대출도 잘 나왔고. 네. 그때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많지만 그 중에 동대문 뭐 그다음에 미아 뭐 땡땡땡 구역 그다음에 막 얘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2, 3억으로 살 수 있는 거. 4억으로 살 수 있는 거. 막 5억이면 1+1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뭐 피 많이 올랐고. 나도 샀고. 나는 피 많이 이제 1년 다 됐지? 1년 다 됐지? 어쨌든 1년 다 돼 가는데 피 많이 붙었지. 50%, 100%는 다 올랐지. 최근에는 이야기했던 게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분당이 오르면 그 다음 어디가 오르겠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분당이 오르면 그 다음 오를 때를 알려줬지. 6개월 됐대. 그래서 이제 어제 물어봤어. 얼마 올랐나? 그래서 8억 얼마 정도에 샀어. 그래서 풀 인테리어 했어. 거기도. 6개월 했는데 망고쌤 모임 가는 걸 되게 싫어했대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크기 사자 그랬는데 와이프가 어쨌든 어렵게 샀는데 일주일 뒤에 7천이 오른 거야. 샀는데 사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라고 그래갖고 맨날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뭐 6개월 됐거든. 인테리어 했고 물어보니까 지금 2억 2천 올랐더라고. 6개월 동안 한 달에 3,500만 원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한 달에요. 1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한 2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2억 조금 더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2023년도 좋았고, 2024년도 좋았고, 2025년도 좋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26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망고쌤 이제 다 올라서 살 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많아져서 집이 오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비커에다가 물을 붓는 거라고. 자 봐라. 비커에다가 물을 붓는 거라고. 자 봐라. 집값은 뭐로 결정이 된다고? 유동성하고 수급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이게 물을 붓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계속 얘기하잖아.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M2가 연간 기준으로 줄은 적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물을 붓는데 어떻게 이게 안 차오를 수가 있냐는 거지. 이게 뭐야? 물이 유동성이잖아요. 자본주의는 계속 돈이 많아진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M2 한번 보시라 이게 M2. 구글 검색 한번 해봐. 코리아 M2 해보라고. 코리아 M2 해보라고. 여기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이라는 거, 아파트도 주택 시장의 하나니까. 아파트도 원오버댐이잖아. 주택 시장이 원오버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의 수요야. 주택이라는 건 공간에 대한 수요인 거지. 공간. 네. 근데 공간에 대한 수요인데 공간이 확장이,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공간이 이렇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면 물을 붓는 족족 빠르게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택 시장이라는 이 비커인데 비커가 공간이잖아, 공간. 이 공간이 넓어지지 않는 이상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공급되고 어떨 때는 많이 공급되고 뭐 요즘에는 뭐 20조 월별로 40조씩 공급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재난지원금 막
좋잖아. 결국 다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렇게. 기다리면 다 오는 거야. 앉아서 기다리면 돼. 아니, 돈을 쫓지 말고, 그냥 뭐, 길목에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또, 이해를 못해. 아니,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다 온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이 그러면 넓어지지 않으면, 확장되지 않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오르겠죠. 그러면,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수요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이게 빠르게 사이즈가 성장하는 지역이 있고, 천천히 성장하는 곳이 있겠죠. 네. 그죠? 예. 그래서 봐봐.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거지. 수위가 높아지는 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은 고정돼 있고 빨리 성장을 안 하고,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이 늘어난 게 뭐야? 신규 입주 물량이잖아. 신규 공급, 신규 입주 물량이 왜 멸실수도 있기 때문에 멸실수를 초과하는 공급이 계속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지지 않고 유동성이 계속 일정이 신규 그렇게 입주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르게 올라가겠죠.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겠지. 그게 내년의 소울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보면 어떤 지역은 공급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제가 지리적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땅들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살기는 좋아요. 살기 엄청 좋은데 집값이 왜 이렇게 안 올라요?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문제는 이 입주 물량만 보면 그런데 이 유동성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퍼지긴 한데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곳이 있죠. 원래부터 자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 있는 유동성이 계속 다른 데 있는 주전자까지 와가지고 따라 붙는 데가 있잖아. 그런 데가 어디야? 상급지잖아.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적으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급지는 더 빠르게 오르겠지. 거기가 어디야? 지속적으로 유동성이라는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데가 어디야? 핵심 지역. 공교롭게도 한강변이네. 거기 아까 얘기했잖아, 한강변. 모두가 선호하는. 그렇지. 유동성이라는 물이. 모두 다 물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치. 그래서 이제 공간도 안 늘어나. 그쵸, 근데 내년에 그쵸. 내년에 공간은 올해보다 40년 만에 최저치,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저치가 3년 동안 계속돼. 그래서 금리가 안 내리더라도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좀 있으면 이거 빚고 넘치겠는데? 그치, 올해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래서 여기를 꽉 막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가지고 옆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샤브샤브인데 마라 맛 육수. 이렇게 맑은 육수. 이렇게 갈라진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맑은 육수에다가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 넘쳐가지고 결국에는 옆으로 가지.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매매 전세 같이 올라가는 거죠. 매매 전세는 시소하고 같은 거야. 시소하고 같은 거야. 결국에는 뭐냐면 이 매매 가격이 들어오르면 결국 그 물이 전세로 가고 전세가 빠르게 오른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지옥이 될 거다. 집을 못 사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내년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박탈감에 추가로 전세 월세까지 오르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제발 자기 형편에 맞는 거 사라. 당장 오늘 네이버에 들어가고 DSR 계산기, LTV 관심이나 있어 솔직히? 계산해서 보라는 거지.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아까 그 말한 분들 수많은 분들이 나한테 와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자기는 그 길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될 거라 생각한다니까. 지방분들도 많아요. 지방분들인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과천을 팔까요? 그래서 나 팔라고 그랬어. 1년 전에 팔라고 그랬어. 과천 지금 많이 올랐잖아. 욕 먹어야 되잖아. 아니요, 방배동을 샀어요. 올라왔네. 더 좋은데 갈아타라는 거지. 과천도 많이 올랐지. 처음에는 내가 좀 미안했지. 왜 과천만 계속 오르고 방배동 재개발 샀거든. 재개발. 몇 구역? 땡땡 구역을 샀어. 알겠다. 샀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나 지금은 그게 더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이제 기분이 좋긴 하지.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엔 신축이 많이 오른다고. 신축이었거든. 많이 오른다고. 근데 그걸 팔으라고 했으니까 좀 충격이었겠지. 과천을 팔라고? 방배동 재건축이죠. 재건축. 방배 땡땡 구역을 샀죠. 그게 더 많이 올랐다는 피가 그냥. 지금 물건도 없어. 근데 그때는 놀랍게도 대출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도 그렇지만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연말이니까 결산 한번 한 겁니다. 그렇지. 그게 지금도 반복이 되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지금도 물어보는 거야. 그때도 그 사람들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더 안 될 거라 생각하니 규제도 있고 대출도 안 되고 서울의 중요한 곳은 전부 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 있고 안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왜 안 될 거라 생각할까요? 다 묶였어요, 손발이. 그렇죠. 6 사이로 묶이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거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편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 그치? 근데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찾아봐야 되는 거지.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치? 스트레스 쌓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안 찾게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에 울산에서 제일 좋은 집을 갖고 있어, 진짜. 근데 그걸 당장 팔고 서울에 집을 사놓고 싶대,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해볼까요? 좋은 데를 사고 싶어. 그러면 울산에 살면 서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못 사는 거네요. 그럼 어디로 해야 돼요? 비규제 지역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가 서울인가요? 아, 그러네. 구리가 서울인가? 아닐 수도 있겠네. 남양주가 서울이야? 그러면 자기 울산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키는 게 울산 지금 분위기 좋은데 구리나 이런 데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막상 땡기진 않겠지. 그런데 왜? 조정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안 돼요. 대출도 안 되잖아요. 대출하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볼까요? 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랬지. 그러면 갭투자가 안 된다 그러는데 토지거래 허가인 곳은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잖아. 그러면 아파트 말고 다른 건 살 수 있는 거잖아. 재개발. 그렇지. 재개발, 재건축 살 수 있는 거잖아. 재개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재개발을 보면 되잖아. 서울에 재개발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요. 똑같이. 근데 갭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틀어가지고 그냥 실거주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이미 집이 있어. 팔기는 좀 그래. 분당이야. 좋아. 근데 서울에 하나 더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투자자잖아. 갭 투자 안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야. 그럼 빌라를 사면 되죠. 재개발되는 빌라를 사면 되죠. 그러면 재개발되는 빌라를 살라 그랬는데 좋은 걸 살라 그랬더니 신통기인지 뭔지 해가지고 초기를 살라 그랬는데 신통기라서 안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라 또 신통기라서 안 돼. 그러면 신통기면 살 수 없나요? 신통기가 뭐야? 신통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갖고 신통기 지역은 허가를 받아 실거주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1이라도 있냐.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여기 나와가지고. 토지 거래를 허가하는 거지 주택 거래를 허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 거래 허가는 위헌이기 때문에 몇 번을 고려했지만 다 안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때도 고려했다가 안 하고 문재인 때도 안 했단 말이에요. 위헌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 허가. 왜 토지는 공개념이 있지만 주택은 공개념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는 합헌이라고 2번이나 났고 주택 거래 허가는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상 집을 살려고 하는 건데 토지 거래 허가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근데 토지 거래 허가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네.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이 뭐야? 실사용하는 사람만 허가한다가 예외 규정이죠. 그러니까 실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갭투자인데요? 갭투자 할 건데요? 실사용 못 하는데요? 실거주 못 하는데요? 그러면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만 내면 실사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사는 거잖아 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사업을 하는 거고 실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규정이 이렇다는 거죠. 왜 주택거래허가는 위헌이고 토지거래허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거래 임대사업자를 내면 신통기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임대사업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신통기 물건들을 보면은 다 임대사업자 승계 물건이라게 나오잖아요. 먼저 들어가고 꿀 빨고 던지는 거지. 그걸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가 뭐 7년, 10년 그런데 이거 2년 있다 파는 거니까 본인이 임대사업자 내셔가지고 승계하셔야 돼요. 그런 조건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에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 준사 물건이 그 물건이구나.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25억 갈 건데 지금 15억 던지니까 내가 분담금 2억 내더라도 먹을 게 있잖아. 7억이. 그럼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간단한 거 아니야? 대신에 서울에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요. 그거는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알아서 잘해. 알아서 그렇게. 그게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걸 그렇게 사면 되는 거잖아. 경기도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민이니까. 서울시는 그렇다는 거야. 이런 거를 전화해서 물어보고. 옛날부터 토지거래가 아닌 지역 중에 신통기는 토지거래 허가였어요. 서울 전체가 정해지기도 전에. 근데 그때는 구마다 기준이 달랐단 말이야. 광진구나 성동구에 전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 일반 아파트도 주임사로 돼요? 아파트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아파트는 주임사 등록이 신규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주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가를 사면 되잖아요. 상가를 사가지고 딱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조합에 찾아가. 안 돼. 상가는 상가 받는 거잖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조합마다 다 규정이 다르고 정관이 다르고 추진위원 때부터 합의한 내용이 다른데. 맞습니다. 그런 거 찾아가지고 딱지 주는 상가가 있다 그러면 상가는 대출도 많이 나오잖아. 상가 대출. 그러면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신통기인데. 사업자 대출을 하면 사업자 내면 되잖아.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사업 있어요? 많잖아요. 스마트 공간 임대업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공간 임대.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쪼개가지고 신규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건 된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딱 물어보지 말고 디테일하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구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적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상가재 건축도 진짜 조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쵸? 다 달라요. 그리고 상가는 있잖아요. 재개발 상가는 있잖아요. 상가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집 두 채에 상가 하나 줘요. 아니,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데 상가를 내가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콜리 가격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콜리 가격이 20억인데 상가는 10억밖에 안 돼. 그러면 10억을 내가 받았어. 조합원 분양으로 받으면 10억이 나왔잖아. 그러면 10억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상가, 다른 주택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세 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세 채까지.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조합마다 다 다르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또 있지. 실거주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투기과열지구에다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조합은 지위양도 걸린대요. 그래서 못 사잖아요. 왜 그러죠? 조합은 지위양도 금지는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인데 조합은 지위양도가 있어요. 조합은 지위양도는 조합 설립되면서부터 등기실 때까지 지위가 양도가 안 되는 거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제약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매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대부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중층 아파트들 있잖아요. 살기 좋은데. 그런 데는 대부분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건이 항상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나온다는 거야. 또 추가로 뭐가 있어요? 진행이 잘 안 되면 또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3년 내에 안 나면 또 팔 수 있어요. 3년 지나고 나면. 물론 3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하고 관리처 보니까 3년 동안 안 나면 또 팔 수 있고, 관리처 보니까 나고 착공이 3년 내에 안 되면 또 팔 수 있고, 착공하고 준공이 3년 내에 안 되면 팔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착공하고 준공이요. 보통 이제 3년이 아니고 4,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착공하고 나면은 이제 입주할 즈음 되면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잘 안 팔아요. 왠지 알아요? 착공하고 나서 입주할 때 되면 가격이 엄청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공부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좀 공부해 안 되기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걸 파고들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거죠. 송파에 우리 갔었잖아요. 그때 재건축 찍은 적 있잖아요. 네. 송파 재건축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여름에 한번 갔었잖아요. 네. 그때 여름에 이제 제가 한번 쫙 돌았단 말이에요. 쫙 돌았어. 내가 거기를 왜 쫙 돌았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면 또는 분양을 하면 송파구 일대가 다 오를 거다. 이게 내 생각이었어. 왜냐하면 잠실에는 신축이 없죠. 근데 잠실에 만약에 신축이 들어오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 궁금하지 않아? 근데 그게 생각만 하지. 사람들은 상상만 하지. 실제로 들어오는 게 르에라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먼저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6천만 원 안 되게 분양했을 거야. 18억인가 19억에 분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최소 10억 이상 남는다. 10억 이상 남는다. 그러면 거의 30억에 분양하는 거잖아. 거기가 30억 이상 평당 1억 하면 그러면 방이동이나 오금동은 얼마가 될 거냐. 그럼 방이동이나 오금동이 이것도 가격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송파동이나 가락동은 또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쉬운 거야. 잠실 엘스나 리센츠가 만약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러면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는 안 오르냐고. 파크리오는 안 오르냐고.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이 진짜 잠실 택지지구에 하나 들어오면 가격이 엄청나게 소용돌이 칠 거다라는 컨셉으로 그게 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방이동도 가고 가락동도 가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쭉 돌아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는 대출도 좀 됐고 그나마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주비라는 게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주비라는 게 있어. 그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있죠. 네.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근데 14억짜리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12억이 나온 거야. 그거에 대해서 50% 대출을 해준대. 그러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그러면 14억에 6억이면 8억만 있으면 이거 살 수가 있는 거지. 곧 이주하는 아파트를 송파에 시공사도 차이야. 8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8억으로 딴 데 살 게 아니라 크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실거줘야 되는데 그 실거주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실거주 의무는 실거주를 가능해야 실거주를 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되는데 이주 계획이 나왔어. 이주 계획이 나갔는데 그러면 실거주를 해요? 갔다가 한 달 살고 나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주 계획이 나오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거예요. 입주하고 몇 개월 내에 실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1주택인데요.
처분 조건부 1주택으로 대출이 나와요. 50%가 6억이 나온다고. 그럼 8억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때 13억대 물건도 많았어. 그러니까 한 8억이 아니라 한 7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었어. 그러면은 실거주 의무도 유예되니까 딴 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입주할 때 그거 팔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팔고 전세금 뺏어도 오면 되는 거야. 중간에 집 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야 송파에 신축 아파트가 될 건데 나중에 이거 7억이면 살 수 있어?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그 잡내일이 얼마 됐어? 48억이잖아요. 지금 아주 난리죠. 그때보다 15억, 우리 예상보다 15억이 더 올랐잖아. 몇 달 사이에. 그러면 얘는 또 얼마가 되겠냐. 15억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게 줄어들겠지만, 송파 방위는 그 15억에 뭐 반 정도 반영되고, 그 밑에는 또 한 30, 40% 반영되겠지. 그걸 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어. 엑셀로 다 만들어 놨어, 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했더니, 선생님 7억이 없어요. 그래서 딴 데 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대출 규제 12.12 대출 규제 나가고 대출 더 안 해준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대출이 안 되면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대출이 안 되면 거기 현재 조합원들이 이주를 할 수 있겠냐? 이주를 못 할 거 아니야.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주비 대출은 맞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모르는 애가 규제 내가지고 맞습니다. 이주비 대출 물어보니까 예? 딱 뻘소리 하고 있고 뭐 담보대출 아니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놈이 저기 일어나봐 칭찬해주고 이런 그렇죠. 잘했다고 627 때. 뭐 책장 사이에 달러 접어서 가는 거는 왜 못 잡냐고 막 하면서 이주비 대출 모르고 이주비 대출 규제한 사람은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되게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그렇지. 걔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은 정부에서 일단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뭐 간치금융이잖아.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못하는 줄 알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래서 2차 이주비라는 게 또 있어요. 2차 이주비. 최근에 뜨는 게 2차 이주비예요. 조합원들이 이주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다 2차 이주비라고 해갖고 뭐 그 건설사가 보증을 쓰거나 건설사가 요즘에는 입찰할 때부터 2차 이주비를 주겠다고 하고 들어와요. 그게 보통 LTV의 100%부터 출발한다고. 감정평가 금액이 100%부터 출발한다고. 근데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러면 얼마 빌려준다는 거야? 12억 빌려준다는 거잖아. 무주택이면 12억 빌려준다는 거잖아. 지금 쐈네 노란색으로 제가 걔야. 닉네임도 아시네요? 멱살 잡고 망고쌤이 이끌어주신 덕분에 대구 매도하고 가락동 매수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말고 몇 명 더 있어. 내가 알려줬거든. 현재 집이 공실이고 이주 단계입니다. 여건이 되시면 망고 선생님과 촬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이야기는 봐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요건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도 다 알려줬어. 어떻게 그거 받을 수 있는지 다 알려줬단 말이야. 2차 이주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분은 실제로는 13억 중반이었는데 12억 이주비 대출 받을 계획으로 해서 1억 얼마로 산 거예요. 내가 근데 대학원에 가서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면 살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대학원에 있는 애들조차도 부동산 업계에 있는 대학원에 있는 애들조차도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더라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실제로 12억씩 받은 사람 몇 명 돼. 다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왜 안 된다 생각하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올해 그 대출 규제 나온 이후까지도 2, 3억으로 송파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니까요. 지금 여기 얼마 하는지 알아요? 한두 달 사이에? 이제 매물이 19억 5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48억을 받기 때문에. 19억 5천밖에 없어. 19억 5천. 근데 분담금이 한 2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14억 정도 하다 합시다. 분담금이 16억이잖아. 얼마 될 것 같아? 저기가 48억인데. 내 계산으로는 거의 30억 언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아? 입주할 때? 28억? 30억? 그럼 얼마 안 남아요. 한 20억 정도. 15억, 20억 남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근데 얼마 들었어? 2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5년에는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항상 이런 거 찾아내면 있다니까. 물론 이게 다음에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올 거예요. 또 비슷한 게. 하지만 2억보다는 훨씬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9억 이하는 어떤 컨셉으로 얘기하면, 야, 신생아 대출 해주니까 9억 이하면 대출 많이 땡겨주지 않냐. 그 이자도 1%밖에 안 되잖아. 몸 부담이 있어. 죽을 일이 없어. 이거 안 될 일이 없잖아. 그거 언제 되는데요? 아니, 안 돼도 오른다니까요? 올랐잖아요. 맨날 그 노후 계획도 지표를 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그거 언제 되냐. 이주 계획이 없다. 저거 막 떠들었는데 손도 쥐고 지정 안 되는 애들이 탈락에 실망감에 매물이 폭발하면서 급락할 거다. 맞아요. 확 빠질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 누가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부동산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돼 있는 게 참 한탄스럽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에 많이 놀아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경쟁이 약한 게 제일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경쟁이 약한 게 제일 돈이 되는 거지.
돈이 되는 거는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라는 진입장벽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격이 높아지고 높은 부동산 갖고 있을수록 내가 좀 편안해지긴 하지만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거 찾아내야 된다니까. 많다니까요. 다 케바케예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주식은 다 정형화되어 있고 서울에서 사나 부산에서 사나 삼성전자 주식은 똑같고 대출이자 똑같고 다 똑같잖아. 매매 전략이 다르잖아요. 매매 전략 근데 부동산은 지역마다, 지역 내에서도 상품마다, 연식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네가 상황에 따라 그렇지 집이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없냐, 어디에 있냐. 그냥 서민 실수요자냐, 생애 최초냐,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냐, 에 따라 다 전략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매우 복잡한 함수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보고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포기하는 순간 지금 버스는 떠났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가 지각을 하는 거죠. 다음 버스도 있겠죠. 10분 있다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각하잖아. 이거 타야지 가는데. 다음 버스를 타면 마음은 편하지만 이제 지각했으니까 고가 떨어지고 월급 떨어지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번에 정류장에 서 있는 드릉드릉하는 출발하려는 버스를 타려니까 많이 힘이 겹고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고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해도 되지. 근데 그런 포기는 남는 게 많겠죠. 공부라도 했잖아요. 연구라도 했잖아. 관심이라도 가져봤잖아. 근데 아이고 저거는 못 가. 그냥 앉아있는 거는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친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드릉드릉 하는 버스를 따라가려 그러면 이번에 못 탔는데 문이 닫혔는데 따라가려 그러면 이제 뒤늦게 막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 졸라 뛰어가지고 버스보다 빨리 가야 되잖아. 그 얘기는 뭐야? 나의 연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버스의 속도가 훨씬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든가 아니면 정말 막 침이 이까지 나오도록 뛰어야 된다는 거지. 죽도록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고 탔으면 얼마나 편하게 가요. 편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히트 나오는 데서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여기 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호 걸리니까 이러고 오는 거지. 저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오는 거지. 근데 토할 것 같아. 바바바바바 이게 안에서는 바바바바바밤 여기서는 이러고 있는 거지. 한번 어디를 택할 거냐 이거지. 어디를 택할 거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다음에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과거 이야기는 참고만 해서 듣는다.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것만 잘 파도 돈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테일. 항상 나는 법을 보면 예외부터 본다. 그런 습관이 들었다. 이제. 요거 했어? 그럼 예외가 뭐야? 예외부터 봐. 왜? 기본은 아니까 예외부터 보는 거야. 그럼 그 예외 중에 내가 예외를 찾거나 아니면은 내가 혹시 누가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는 예외가 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불로소득 하는데 안 해봤으니까 불로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나요? 물론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연금술 같은 거 있잖아. 연금술. 금을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한 거잖아. 근데 그 연금술을 하면서 금을 못 만들었죠.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못 만들었는데 뭘 얻었죠? 화학이 발전하잖아요. 그거 섞으면서 화학이 발전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식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기회도 더 잘 보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좀 멋있네요. 멋있어요? 맨날 막 이러다가 오늘 좀 멋있게 오늘 남들은 다 멋있게 얘기하는데 이러다 까불지 마라 이러다 오늘 갑자기 나 맨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 좀 멋있는데요?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 이게 어떤 사람 조인성을 되게 옛날에 조인성 이런 사람들이 막 되게 요즘엔 누가 차은우? 차은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차은우를 막 보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막 보고 있었는데 버스가 한 대가 왔어. 버스가 오니까 사람들이 옆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돼서 보니까 이게 버스 어디였는지 보이잖아요. 딱 왔어. 도착해갖고 머리를 딱 뜨니까 버스가 온 거야. 자기 탈 버스가 타고 그래 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기다리는 동안에 차은우가 왔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나를 한번 쓱 보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자기 버스를 또 타고 가버린 거야. 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거 재밌는 거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만 막 보고 있다 보면 주위에 기회라는 남자가 와도 차은우라는 기회라는 남자가 와도 못 알아본다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고 주위를 두리번 해야 된다는 거지.
주식도 부동산도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런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버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대통령이 뭐 별로네 뭐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기분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나는 우리 애들이랑 떠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라가 아니잖아. 나하고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서 아직은 괜찮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이고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우리나라 빼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좋습니다. 뭐 총질을 하기를 해요. 또 거리 깨끗하죠. 뭐 가보세요. 뭐 다른 나라가 밤에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하철 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밤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표를 100% 찍고 들어간 나라도 거의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질서 잘 지키고 조금만 노력하면 기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냥 노다지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막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이 차선만 가고 앞차만 보고 그냥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좌측 깜빡이를 켜고 촥 순간 끼어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촥 열린다. 성공파리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공파리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 말고. 다양한 진짜 사례들이 많았네요. 작년, 재작년 지금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진짜 유형이 다 다르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정말 많습니다. 이 디테일 하나가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2차 이주비 하나만 연구해도 작은 돈으로 엄청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간 거지. 이거 보고 있다가 안 된단다 이거 보고 있는데 차원 오고 왔다가 간 거지 벌써. 많다니까? 아직도 많습니다. 2차 이주비를 150%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이거 말고 2차 이주비 단어 하나만으로도 먹을 게 엄청 많은데 요거보다 다른 거 또 있어. 많아. 끝도 없이 많아. 기회가 없다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2025년 초에는 우리 지금까지 샀던 사람들 있잖아. 내가 뭐 샀는지 아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알려줘가지고 뭐 샀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프사를 내가 다 만들어줬어. 프사를 다 챗GPT로.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림으로 다 만들어줬어. 그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할아버지 알아요? 비트코인 할아버지가 병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러니까, 어이구, 또 이러신다. 밥이나 뭐 드세요. 이렇게 있잖아. 그거 그림을 이제 챗GPT에 그거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가락동 20억 간다. 그러면 어이구, 밥이나 드세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해줬거든? 올 초였지, 그게. 챗GPT. 작년 말 올 초였나? 해줬는데, 그때 그려줬던 게 이미 다 넘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당 프롬만 이게 얼마 간다 그러면 다 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 잘 모르시고 계시지만, 자기 동네밖에 잘 모르잖아. 먹고 살기 바쁘고 솔직히. 인정하는데, 한 번만 조금 생각 바꾸면 돼. 왼쪽 깜빡이를 켜면 돼. 세상이 무섭게 당신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 추월 차선 다 바꾸면. 그런 이야기인 거지. 2025년에 별로 많이 안 오르는 줄 알았잖아. 근데 사실 디테일 뜯어놓고 보면 엄청 많이 올라. 근데 문제는 오르는 데만 오르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어제도 멤버스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 오를 때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 내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가격 결정 요인 이런 거 내가 잘 안 하는데, 가격 결정 요인 이야기 했던 게,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다음이 어딜지 아마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면 다 아실 거다. 모처럼 감동받았네요. 그래? 조회수 안 나와, 이런 거는 근데. 나는 좋은데? 조회수 안 나와. 이런 거 좋은데? 언제든지 오면 내가 그런 건 얘기해 주지. 이러다가 지금, 야, 요거는 이제. 갑자기 너무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애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이러다가. 요거는 애들이 다 KO가 돼버려가지고 되게 싸울 애가 없잖아. 자빠진 놈을 때리고 이래. 파운딩 막 이런 거 얼음 파운딩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옛날에는 이게 떨어진다? 오른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잖아. 뛰쳐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다가 뛰쳐나갔어. 더 이상 안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를 건데, 그래서 어디를 말하느냐.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점점. 그거에 지목해야 됩니다. 떨어진다, 안 오른다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어? 더 이상?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아까 다 얘기한 건데, 다 이야기한 게 다 녹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를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또 있어. 방법이 다 있어. 그거까지는 이야기 안 했죠, 오늘은. 다음에 때 되면 천천히 한번 해줄게요. 천천히. 정리되시면. 이게 이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쌓아 올라가야 이제 이해가 되면 갑자기 이야기하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빌드업하면서 막 여러 가지. 대학 물 먹더니 아니 맨날 고급져졌어. 야. 이야. 맨날 길바닥만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래서 왜 대학을 갔어? 이게 부동산쟁이들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한 거라니까. 25년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시고 내년까지 정리해 주시죠. 평균은 많이 올라 보이는데 되게 차별적인 시장이었다. 그래서 2025년도 평균은 많이 올랐지만 느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다. 근데 이제 2026년은 아마 제가 예언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지방도 이제 달아오를 거다. 지방 분들이 또 관심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상승, 내 집 마련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저변이 매우 넓어질 것이다. 그동안에는 대출로 수도권만 막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2026년은 상고, 하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고, 하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26년도 이제 되면 또 새해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그거. 그것도 이제 뭐 1월 달에 나서도 하면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뭐 마지막 세일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가격으로 그 집을 사는 마지막 세일. 왜냐하면 항상 11월, 12월은 제가 저번에 나서도 얘기했잖아. 항상 11월, 12월은 대출 규제니 한도 축소니 이런 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많이 죽어요. 아까 봤잖아. 집 살 때 뭐가 중요하다고? 유동성하고 금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잖아. 하지만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시고 1, 2월 달에 대출 한도도 늘어날 거니까 1, 2월 달에 대출을 실행하는 잔금을 하는 그런 컨셉을 잡고 시장을 빠르게 돌아보셔야 될 거다. 아까 얘기했지? 한 달에 3천만 원씩 올랐다고? 네. 그럼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아까 그 버스 못 따라간다니까요. 3천만 원씩은 너무 빡센데요. 그치. 그거 좀 많이 올라가지고 나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올라간 속도가 좀 천천히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 길을 이야기했을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이런 생각, 분당도 아직 많이 안 올랐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점점 강남에서 뾰족하던 게 점점 이제 저변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캔틸런 효과가 이제 프리드먼의 이게 화폐의 중립성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천천히 갈 거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경쟁이 심해지는 내 집 마련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이게 중요하다. 옆에도 한번 보고 차은우가 있는지 없는지. 차은우? 차은우 왔는지 딱 봤는데 망고쌤 딱 있고 막 깜짝이야. A씨 막